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그리고 뒤이은 로켓 발사, 또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 개성공단 폐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남북 경협 그리고 햇볕 정책은 끝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았던 햇볕 정책의 성과는 말 그대로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앵커님. 예,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런 이슈가 있을 산골에 때. 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났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장관님 말씀을 꼭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로 개성공단이 불리더군요.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는 참 정치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국 정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개성공단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개성공단의 124개 공장에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업체 대표와 그 업체에 근무하는 만여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124개 공장에 협력업체, 거래하는 업체가 4,200군데입니다. 5명씩 잡으면 2만여 명입니다. 10명씩 잡으면 4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직자가 될 판입니다. 정치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이렇게 사람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로 이끌고 있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안보적인 걸 다 떠나서 우선 사람 먹고 사는 게 하늘이잖아요. 왜 먹고 사는 터전을 파괴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애국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프론티어로, 선봉에선 개척자로 북녘 땅에 가서 그분들 소원은 다른 게 없었어요. 제발 평화만 관리해달라. 이것이 그분들의 소망이었어요. 평화 관리는 대통령의 1차 책무입니다. 대통령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포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이게 대통령 선서잖아요.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파괴하는 대통령, 이건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바라고 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실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이 즉각적으로 강도 높은 성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경인가요?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왔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보이는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2013년에 북한이 먼저 대남 압박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철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이제 먼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거예요. 대남 압박용으로. 5개월 만에 재개가 됐었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북쪽에는 개성공단이라는 게 제재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남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도구라는 겁니다. 북한의 생명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핵개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년 뒤에 남쪽이 북을 제재한다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조치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졌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정부에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안보부 장관도 있고 국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네. 다 이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이렇게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거 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자신이 한 결정이 대단히 파국적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남북 관계를 꿰뚫고 한반도의 외교, 안보, 평화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옆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 이것이 미칠 파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네.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2016년입니다. 네. 분단 7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분단 관리, 갈등 관리, 위기 관리, 긴장 관리 이게 대통령 책무의 첫 번째인데 네. 지금 이것은 평화를 위한 전진이 아니라 반평화를 향한 또 평화를 불안으로 바꿔놓는 안정을 긴장으로 바꿔놓는 12년 동안 개성공단에 일한 업체 대표나 기술자들이 단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네.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자, 이런 결정이 대통령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들,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을 좀 말렸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회의조차도 없었잖아요. 제가 NSC 위원장을 해봐서 합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이 준말이 NSC죠. 네. 거기에 상임위원장으로 매주 네.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그다음에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모여서 외교 현안, 네. 안보 현안, 국방 현안, 남북 문제 현안 그중에 한 60%가 남북 관계예요. 네. 이것을 토의하고 조정하고 조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건의합니다. 거의 99.99% 그 결정에 따라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놓고 NSC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다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헌법에 근거하든지 법률에 근거하든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따른 것인지 이것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정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열려 있는데. 두 번째, 남북 교류협력법상에 통일부 장관이 경협사업을 정지시킬 그런 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6개월 내에 시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청년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명시돼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런 법에 따른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가 없고 나오는 얘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왕조 국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5년 동안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를 운영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초법적 조치입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법률적 하자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 하자, 그러니까 위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초법적 결정은 한 거죠. 법률을 뛰어넘는 건데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뛰어넘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네. 법 아래에 있죠. 예, 법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왕조 국가 시대처럼 초법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밤새 나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내린 전격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 주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평시에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더 잘 관리하고 어떻게 더 증진할 것인가가 그것이 우리의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정말 그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증이 더 커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기관, 설비, 물자, 제품 전부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측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조치 아니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이미 남북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잖아요. 이미 끊어졌다. 그렇죠? 자, 2013년 4월에 중단돼서 박근혜 정권 초반에 한번 중단됐죠. 예. 5개월 뒤에 2013년 8월에 8월 14일인가요? 8월 8일사. 예. 그때 이제 다시 재개를 하면서 어떤 상황 아래서도 어떤 상황 아래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변화가 와도 정상 운영, 정상 가동을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협상 과정에서 북쪽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변화나 상황이 와도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북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됐죠. 우리 스스로 먼저 약속을 깬. 예.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국제법상 이거 개성공단 관련한 조약들은 다 그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돼 왔고 그러면 빈젠다 협약 위반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쪽은 아무런 절차나 무슨 협의가 없었잖아요. 파기한 쪽은 우리 정부잖아요. 아마 북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박정희 대통령의 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 세계는 다 탈냉전으로 간 지가 수십 년인데 동북아의 한반도에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냉전 시대를 살았던 선배 세대들이 보면 정말 가슴이 막히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군 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국지전 도발 가능성, 군사적 경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남북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북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전문가도 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긴장관리, 갈등관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돌이켜보면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발 쭉 뻗고 잤습니다. 북이 대포쏠 무슨 전쟁날 푸내보낸 아들 걱정한 부모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입니다. 왜 이렇게 한반도를 불안 덩어리로 몰아갑니까? 대통령의 어제인다인 외교 안보 정책의 수행, 외교 안보 남북 관계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평화입니다. 자,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불이익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증진시키 어떤 점에서 평화가
굳어지고 증진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 어떻게 나올까를 걱정했다면 이 걱정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했다면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최근에 연달아서 2016년 병신년이 최악의 해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남북 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해로 기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시리즈로 발표했는데요. 북은 이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2월 7일 날 로켓 발사를 했는데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이제 긴장이 있었고 대응이 있었고 합니다만 이번에 2016년에 여기에 대한 남쪽의 대응은요. 대북 확성기 재개, 그다음에 사드 공식 논의, 또 오자 회담론, 개성공단 중단 네 가지가 다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는요. 그거는 그 자충수예요. 왜냐하면 그 수소탄 실험했을 때 핵심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 합의하는 거였잖아요.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희석되는 거지요. 북한 핵 문제는 저리 가고 한반도의 긴장이 앞서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엔의 논의 주제가 이제 희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충수였고 그리고 남쪽이 수소탄 핵실험,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고작 해야 확성기 트는 것.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의 공색함을 폭로한 거지요. 그리고 저쪽은 핵실험을 했는데 이쪽에는 확성기를 튼다? 이 핵문제 해법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오자회담론. 자,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가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안에 들어있거든요. 2005년 9월 19일, 우리가 주도하고, 그때 제가 NSC 위원장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고 육자회담을 재가동해서 2005년 9월 19일 합의했어요. 북은 핵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국은 수교해주기로 하고, 우리는 전기를 200만 킬로와트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자, 이렇게 해서 북핵 포기, 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합의했단 말이죠. 그 육자회담, 이번에 4차 핵실험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문제는 2005년 9.19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육자회담의 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자회담론을 꺼냈습니다. 오자공조론. 북한을 빼고 미중러일 남. 그런데요. 육자 의장국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을 앞에 놓고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판단 제로입니다. 판단 능력 제로입니다. 판단 능력 당일날로 중국이 퇴짜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일날로.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서 진화한 게 육자 틀 내에서 오자회담을 하자는 거다라고 너무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이것도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외교 참사다. 세 번째, 사드 논의를 공식화한다. 이거 정말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턱 밑에 있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쿠바에 중국 미사일 부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교해보면. 자, 우리는 상기합시다. 1962년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실은 선단이 쿠바를 향해 접근했잖아요. 미국의 턱 밑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미국이 가만 좌시할 수 없잖아요. 3차 대전 일촉즉발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생각해보면 한반도에 남한의 사드 배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 북한의 주력은요, 미사일 주력은요, 스커드 노동입니다. 스커드는 300km에서 800km, 제주도까지를 커버할 수 있고, 노동 미사일 1300km는 일본까지를 커버합니다.
스커드 미사일 약 800발 갖고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 300발 갖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쏠 수 있는 1100발의 미사일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가장 결정적인 위협인데 네. 사드는 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드는요 5,000km 이상 12,000km 가는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100km 이상 높은 40km 내지 150km 높이의 그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데 이 스쿼드나 노동 잡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그 따라붙는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그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베이징을 포괄합니다. 저 블라디보스톡을 들여다봅니다. 네.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톡을 손금보듯이 보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턱 밑에 설치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당연하지요. 네. 중국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사드도이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이다. 네. 경고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한민국이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다. 사드를 갖다 놓으면. 네. 엉클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다. 이러면서 말한 게 있잖아요.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변국의 안전을 깊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중국 언론은 정확하게 한 발 더 나갔죠. 네. 한국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가. 아니 왜 우리가 대가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까? 자, 사드 배치를 뭐 우리가 결정하면 하는 거다? 좋습니다. 결정하지만 그러나 국익을 따져야 될 거잖아요. 네. 국익. 네. 이게 국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에 스스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외교 안보적 참사입니다. 세 번째. 대북 확성기 재개, 네. 오자회담, 사드 공식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개성공단 중단. 네. 시리즈로 네 번째 외교안보 참사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결정, 외교 참사를 스스로 저지른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중 권력 갈등에 스스로 이렇게 끼어들 이유도 없는데 굳이 지금 이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자충수를 놓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총선용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그러기에 하겠습니까? 네, 자기 부정입니다. 명백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네.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고 네. 뭐 절망은 뭐 이런 긴 제목의 자서전이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밥상론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네. 밥상론이라는 게 뭐냐? 네. 서양식 밥상은 앞에 전체가 나오고 그다음 메인 요리가 나오고 나중에 후식이 나오고 차례차례 나오는데 네. 하나씩 꺼내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요관하기 때문에 네. 한국식 밥상처럼 밥, 국, 찌개 뭐 밥상에 쌓아 올려놓고 그러니까 북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올려놓고 이거를 해결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포괄적 해법이잖아요. 네. 포괄적 해법입니다. 포괄적 해법으로 해결했던 것이 바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북이 원하는 것 생존이다. 네. 생존. 그래 오케이. 생존의 조건은 뭐냐? 미국이 우리랑 친구가 되는 거다. 수교해 주는 거다. 우리가 도와줄게. 네. 자, 미국이 원하는 건, 북이 원하는 건 에너지다. 그래? 우리가 전기 줄 수 있다.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마음이 원하는 건 뭐냐? 핵무기 내려놔라. 네. 그걸 교환한 겁니다. 이게 네. 포괄적 해법이거든요. 네. 자, 그런 밥상론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자서전에 써놓았으면 지난 3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네. 집권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북 확성기 재개, 오자 회담론, 사드 논의 공식화,
개성공단 중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기 부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을 2002년에 만나고 오면서 네.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도 만나서 소통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 대화로 다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이렇게 소통 예찬을 했거든요. 네. 자, 한 번도 소통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북관계는요, 핵심적으로 이게 경상어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적인 접촉으로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한 케네디의 리더십은 앞으로는 강력한 그 대응을 하면서도 네. 뒷문을 열었거든요. 자신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주미 소련 대사관에 보내서 네. 러브리닌 소련 대사와 비밀 접촉 라인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터키에 있는 단도탄 미사일을 터키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대신 네. 쿠바 핵 미사일 기지를 안 하는 철수하는 네. 이런 조건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끝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네. 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썼던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던 그런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왜 실천도 해보지 않고 왜 이런 최악의 외교적 안보적 참사를 계속 되풀이하는지 네. 그 옆에 정말 사람이 없고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네. 역사관이 무엇인지 그래도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에 통일 대박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프로세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일 대박론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상호 모순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초기에서 지금 집권 4년 차로 가면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점, 정책 노선이 바뀐 점, 이것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나 요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의 성찬입니다. 말의 성찬이다. 그러면 예. 말이 네. 의미를 가지려면 실천으로 행동으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오늘 2월 12일 아침에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자,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네.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이 상실됐어요. 핵실험 어디서 했습니까? 함경북도 풍계리입니다. 네. 로켓 어디서 왔습니까? 평안북도 동창리입니다. 네. 다 한반도에 있습니다. 120년 전 전라도 땅 제가 있는 여기 순창 바로 옆에 고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통학군이 그 가렴주구와 확장에 견디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통학혁명군이 일어섰을 때 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중국군을 초청했습니다. 중국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일본군이 우리도 될 수 없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네. 무능한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외국군을 불러들인. 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한반도 땅인데 거기서 일어난 핵실험과 로켓 발사 사태를 놓고 미국을 쳐다보고 중국을 쳐다보고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고 네. 중국 역할론을 얘기하고 미국 정상한테 전화하고 일본 총리한테 전화하고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케네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 사례처럼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상하고 접촉해야 합니다. 네. 왜 바깥을 쳐다봅니까? 안을 쳐다봐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청일전쟁에 빗대서 무능한 리더십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달러 박스, 이거 미국식 표현이기도 한데 이 현금이 결국 핵 개발에 다 쓰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 정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요. 경협, 남북 경협, 네. 화해와 상생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 이것은
특정 정권을 넘어서서 네네. 초당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쭉 일관되게 네. 화해 협력을 통해서 변화를 촉진하자 이렇게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핵심에 경제 협력이 이제 있는 거고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부여받은 건데 네. 그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도 지난 3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의 원칙을 지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교류와 협력이 핵개발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앞으로 네. 일체 경제 협력과 화해 상생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대결과 대치로 가겠다는 네. 이런 선언이죠.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하는지 저는 네.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교류 협력 자체를 중단한다. 그럼 앞으로 대결 대립만 있고 화해 협력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특히 이제 야권의 정치에서 뭔가 이 위기의 순간을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정부 여당의 무지, 네. 무능, 무책임도 아프지만 가슴 네. 아프지만 네. 도대체 야당은 무엇입니까? 저는 야당의 무지,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요. 네. 민주정부 10년에 빛나는 유산을 계승한 정당들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야권의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야당은 있건 없건 뭐라고 그럴까요? 고려 대상이 고려 아니고. 대상, 참고 대상. 여기가 뭐 야당의 존재가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사태인데요. 네. 야 3당이 지금 현재 야당이 3개 있습니다. 네.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업체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어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네. 청와대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이 순간 가장 비참한 국민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임직원들입니다. 대표와 그 노동자들입니다. 네. 이분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같이 이분들과 함께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네. 한반도는요. 네. 3통으로 가야 하는데 3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3불에서 3통으로 왔습니다. 3불은 뭐냐? 중국의 3불은 접촉하지 말라. 접촉 불가. 대화하지 말라. 대화 불가. 협상하지 말라. 협상 불가. 3불 정책을 수십 년 해오다가 이것을 3통으로 바꿨습니다. 장사하자. 서로 통상. 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자. 통항. 서로 편지 주고받자. 통우. 이 3통으로 중국과 대만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양안 관계가요. 일주일에 800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8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서로 마음대로 여행하고 관광하고 투자하고 송금하고 편지 쓰고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만 사람들한테 와서 땅 사고 집 사도 좋다. 영주권을 주겠다. 200만 명의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습니다. 왜 중국 사람은 하는데요? 왜 한민족은 못합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3통, 우리식으로 통상, 통행, 통신 이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월 11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3통의 시대를 3불로 올려놓았습니다. 3불. 대화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협상하지 말라. 3불입니다. 3불. 자, 이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왜 이웃 중국과 대만은 3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아있던 개성공단과 마저
차단해서 암흑의 산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위기가 계속 간다면 사실 한반도의 비전, 한반도 남단의 비전, 섬으로 고립화된 상태에서 아무런 비전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는데 이 길이 막히면 여기서 더 이상의 비전은 없는 거 아니냐. 일자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예, 네. 우리 장윤선 부장 팟캐스트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네. 이런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올 거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남아있는 수단이 본때가 뭐 있나. 개성공단이 또 희생물이 되겠구나. 네. 제가 이 산골에 있으면서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통이 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개성공단 닫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서전에 밥상론을 얘기하면서 네. 밥상론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마 그걸 전달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 같네요.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참 지금으로서는 뭐 길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측 기업들의 줄도산 위협도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 이런 자료를 보면 연간 생산액이 약 뭐 5억 달러, 국내 GDP의 0.04%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큰 피해는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기재부의 상황 인식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그건 피도 눈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입니다. 지금 거기에 10,000명의 종업원이 노동자가 일자리 생명 삶의 터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4,200개의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0.04든 뭐 0.4든 그렇게 말하는 관료는 정말 벌 받을 겁니다. 자, 개성공단의 뭐 이러저런 통계 숫자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5억 달러 생산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남쪽에 어디 공장이나 그 공단에서 여기 전주에 그 공단이 있다. 여기에 뭐 1년에 5억 달러다. 그러면요. 거기에 그 5억 그 생산액과 개성의 생산액이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5억 달러가 아니라 개성에서 생산되는 건 50억 달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자재와 부품, 소재와 부품, 원부자재를 다 뺀 값입니다. 이거는 남쪽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북에서 생산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 거기에 전기료, 그다음에 기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들 이런 것들이 5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원자재 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의 가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서 남쪽에서 지금 유통되는 속옷, 팬티라든지 런닝 셔츠라든지 90%가 개성공단에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요? 대기업들 고롱이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다 하청 오더 줘가지고 OEM 방식이라고 그러죠. 개성에서 생산해 옵니다. 섬유업체가 3분의 2, 한 60%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개성공단 크기를 5억 달러, 5천억, 뭐 0.04%, 0.02%, 이건 착시입니다, 착시. 이 불편한 진실 중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줄이고 그러냐면요. 또 124개의 공장이 전사가 흑자입니다. 남쪽에 있는 30여 개 산업공단 가운데 어떤 공단이 전회사가 흑자나는 공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지난번 2013년도에도 이 입주업체 대표들과
비상회의 간담회 같이 하면서 자, 방법은 이거 하나다. 우리 돈 벌고 있다를 외쳐라. 네. 우리 얼마나 돈 벌고 얼마나 이게 경쟁력 있는지를 외쳐라. 네. 그래야 당신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냐? 네. 그럼 돈 많이 번다는 북이 임금 올리라고 할 것이고 남쪽에서 세무서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할 거 아니냐. 남쪽에서 손해봐야지 북쪽에서 손해보지. 쉬쉬쉬쉬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개성공단의 그 특수를 누리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이라도 2013년 이후에라도 알렸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피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네. 개성공단이 얼마나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인지를 네. 널리 알렸어야 하는데 네. 이분들 입 꾹 닫고 어려움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사실을 장관님께서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분들 물어봐야 합니다. 개성공단 들어가기 전과 후에 네. 어떻게 우리 회사가 커졌고 얼마큼 돈을 벌었고 얼마나 그 개성공단에서 효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네. 널리 알려야 국민들이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관료들이 얘기하는 0.04%밖에 안 되니까 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그런 얘기에 반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후에 변화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히 야권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자 대응은 하고 있지만 공동 대응의 방안은 아직까지 모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권이 공동 대응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다가오는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국 북풍이 총선을 좌우하는 지렛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제가 꼭 이거는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동북아 정책을 전략적 인내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대선 한창이고, 힐러리냐 샌더스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결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오바마 당선될 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환호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가 네오콘의 소나기로부터 풀려나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구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9.19 공동성명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본인은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 북한 이런 적국의 수장들과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너무 당신은 순진하다, 나이브하다라고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화를 통한 외교가 순진한 것이냐고 맞받았던 장면이 선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8년은 스트래티직 에이션스라고 하나요? 영어로. 전략적 인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무시 방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판단했겠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반도 정책의 기본 핵심은 1번 기본 원칙은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 중국의 국익, 미국의 국익. 개성공단 폐쇄를 조치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합니다. 왜냐? 사드 배치 국면을 조성해왔잖아요. 또 중국의 국익에 기여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일본의 국익에 봉사합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평화헌법 구조,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는 겁니까?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익에 봉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챙겨야 할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정말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익, 중국의 국익,
또 미국의 국익은 다 지키면서 정작 우리의 국익은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런 한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루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너무 한가하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네. 이것은 뭐 한반도 이슈와 관련이 없는데요. 워낙 쟁점이라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계속 개성공단 얘기만 하기로 말씀을 해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며칠 지나면 네. 얘기하게 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거 꼭 여쭈려고 했는데 이렇게 봉쇄를 하셔가지고 삼불의 하나로 봉쇄를 하셔서 제가 질문길이 막혔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개성공단 예. 문제로 초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예.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